아니 근데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그렇게 좋다며?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취재 수첩 생생타임즈 시간이고요. 오늘도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의 김정남 기자, 더구로의 오소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는 아니죠, 정확하게는. 아무튼 간에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오 기자님이 준비한 소식인데, 오 기자님 통신사 어디 쓰세요? 저는 SK텔레콤을 씁니다. 사감이 담겼구만. 김 기자님은? 저는 KT 쓰고 있습니다. 아, 저도 SKT를 쓰는데 주말에 뭐 좀 살려고 그 뭐라 그러지? 인증, 휴대폰 네. 인증을 하는데 이게 안 먹통인 돼.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실제 막아놓기.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3사에서 만든 패스 앱 네. 거기 네. 들어와서 유심 보호 그거 가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돼요. 아, 그것도 안 돼요? 네,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준 이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아이고. 네. 그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관리한 그 내부 서버가 악성 코드 공격을 받아서 일부 정보가 유출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예. 시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처음에 그 악성 코드 해킹됐다는 걸 발견된 시점이 18일 오후 11시고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를 유출했다고 보는 시점이 19일 오후 11시입니다. 네네네. 이 시점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20일에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고 신고를 하고 22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유출 정황을 보고한 후에 지금 사고 원인이나 그 피해 규모에 대해서 파악 중입니다. 예. 그 SK텔레콤은 2,3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통신사죠. 그만큼 피해자가 크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30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얼마야 이게? 거의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입자가 있는 회사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다. 위 그 불안감 같은 게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근데 여기서 좀 확인하고 싶은 거, 우리 휴대전화에 유심이 들어가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대체 유심 왜 중요한 건지. 저희가 그 예. 휴대전화만 갖고는 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통신망에 결국은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 통신망이라는 하나의 집이라는 곳에 진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이 열쇠가 유심입니다. 그 예. 통신망에 진입하려면 그 통신사한테 내가 너네 고객이야라는 거를 증명해줘야 되는데요. 이걸 입증하기 위한 그 고유 번호를 비롯해서 각종 정보가 이 유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이 털렸다고 해서 뭐 집 주소 네네네.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털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까 집의 비유를 들었지만 예. 열쇠가 털렸다고 해서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바로 털린 건 아니지만 언제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털릴 수 있잖아요. 그런 제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 사건에서도 그 추후 피해가 없는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 모신 기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에 이렇게 제 개인정보를 간략하게 쳐보면은 모두 다 털려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심 정보까지 이렇게 털렸다라고 하면은 이게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심 스와핑 사고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심 스와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유심이 털리면 가장 위험한 게 네. 그 유심 정보를 복제해서 똑같은 번호의 휴대폰을 만들고 그 휴대폰으로 내 번호의 문자를 받듯이 문자를 받고 통화를 걸고 뭐 각종 그런 은행이라던가 가상화폐 계좌에 그런 손을 댈 수 있는 이런 해킹 수법을 심스와핑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예. 글로벌하게는 2017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당시에 심스와핑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40여 건 정도 있어서 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게 그 사건 내용을 보면 그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갑자기 먹통이 되고 막 다른 단말기로 변경이 됐다 이런 알림이 나온 후에 네네네. 뭐 많게는 2억 원 이상 털렸다라는 게 공통된 진술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의 통신사에서 털렸다는 것도 또 공통됐던 부분이고요. 이게 또 KT로 그때 김 알려지면서 기자님의 KT. 예. 네, 심스와핑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심스와핑 범죄가 우려될 수 있다라는 게 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전문가들의 분석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과도한 우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금융정보를 들어가려면 단순히 뭐 문자 통화 이런 걸로 안 되고 계좌 비밀번호도 있어야 되고 인터넷 네네네. 뱅킹 하려면 또 공동인증서 해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추가 절차들이 있는데 이건 SKT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심스와핑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 나오는 게 기기 변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과연 단말기 바꿔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털린 서버에서는 그 단말기 고유 번호 예. IMEI라고 하는 이 단말기 고유 번호는 털리지 않았다. 이 서버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예, 기기 예. 변경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단말기까지 바꿔야 한다 그러면은 제조사들이 좋아했을 텐데 그건 아니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같은 데는 워낙 보안이 철저해서 네. 이거는 가능성이 그렇다 치는데 가상자산 쪽은 이건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네. 네.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투자할 때는 잘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번 해킹 사건이 나면서 재계, 보험사 굉장히 떠들썩한 것 같아요. 엉뚱하게 뭐 삼성전자도 시끌시끌한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이미 23일 임원들한테 즉시 유심 교체하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현대차는 아예 회사 차원에서 유심 확보해가지고 곳곳 부스에서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대기업은 좋아. 예. 네, 그리고 HD현대랑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유심 교체를 권고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일부 보험사들은 그 SKT 이용하는 고객들은 당분간 그 홈페이지에서 인증 와서 들어올 수 없게 막고 있습니다. 근데 예. KB라이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25일부터 이용자 인증을 제한했고 NH농협생명보험도 29일부터 이제 제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카드사들 같은 경우도 유심 교체 권고하는 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이 추가 피해를 막고자 같이 좀 공동으로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무상 교체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주말 상황을 보면은 뭐 대리점마다 유심이 없어서 난리 나고 그랬었잖아요. 이거 대혼란 빠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저도 전화를 해봤지만 유심 교체를 어때요?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어떡하죠 진짜. 그래서 뭐 지금 주말에도 오픈런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나서고 있는데 SKT 입장에서는 5월까지 그러니까 내달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는 이제 추가 수요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또 준비를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어제 대국민 그 발표문을 내면서 믿고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해달라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심보호 서비스가 피해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지금 유일한 거의 방법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가입하게 되면 기기 변경이나 해외 로밍이 막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유심을 복제해서 대포폰을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차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해외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 해외 로밍 그렇죠. 요금제에 지금 가입돼 있는 분들은 이용할 수 없는데 이 부분도 이용할 수 있도록 5월 중에 그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좋은데 심카드 500만 개가 어디서 구하지 그거를? 뭐 그건 SK에서 알아서 잘 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이번에 SKT의 대응을 보고 와 이게 동네 마트도 아니고 뭐 저 정도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법정 시한을 넘겨서 신고했다 이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점이 그 두 가지입니다. 예. 처음에 해킹을 인지했던 시점이 18일 오후 11시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유출을 인지했던 시점이 19일 오후 11시입니다. 예.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법적으로 언제 신고해야 되는지 그 마감 기한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그 그러니까 해킹을 인지한 시점부터는 24시간 이내에 그리고 데이터 유출을 인지한 시점부터는 72시간 이내에 이거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유출 같은 경우는 신고를 지켜서 신고를 했고요. 그 지금 신고한 거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20일 오후 4시 46분에 이게 접수가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72시간 내에는 신고를 했는데 다만 그 이상 징후를 포착한 이후의 신고 시점인 그 24시간은 지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SK텔레콤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얘네가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뭐 수백 건씩 이상 징후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이상 징후가 모두가 해킹된 사건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예. 악성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거는 자기네들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던가 추후에 뭔가 법적인 그 조치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안전 불감증이에요. 불났다고 신호가 오면은 스프링클러 꺼버리고 막 이런 것들 네. 이러다가 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SK텔레콤이 대응책을 내놓게 했는데 뭐 소송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SK 특집으로 김 기자님도 SK와 관련된 소식을 준비를 해왔다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네요. 예, 들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라고 해요.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한화 세미콘 반도체 장비 발주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게 왜 핫합니까? 그 오늘 SK에게 많이 하게 되네요. 이건 SK텔레콤은 뭐 잘못한 비판을 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한미 반도체 요거는 SK 하이닉스는 꼭 뭐 잘못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한 좀 이슈가 된다는 건데 이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알죠. 그 AI 시대에 들어서 특히 2020년대 들어가지고 HBM 광풍 타고 진짜 급성장한 그런 회사인데 참 근데 한미 반도체가 사람들이 투자하면서 잘 알긴 하는데 막상 뭐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그 전에도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건실한 반도체 장비 회사였는데 특히 2020년대 들어서 잘 그 영업이익도 많이 나고 했던 게 그 HBM 생산 과정에서 핵심 장비라고 하는 TC 본더라는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TC 본더. 예.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반도체 패키지를 절단하는 장비인 뭐 마이크로소라는 장비도 있고요. 뭐 등등 많이 있는데 2020년대 들어서 특히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장비 업체로 발돋움했고 2021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기 시작했고요. 작년에는 2,55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야, 영업이익률이 대단하네. 50%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한 2023년부터 그 전에는 아주 좀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가 작년 6월 14일 정도에 한 19만 6,2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온 게 한 8만 원대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많이 조금 떨어졌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SK 하이닉스랑은 원래 관계가 좋았던 회사입니까? 그렇죠. 그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가 잘 아시다시피 그 HBM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뜨고 있는 회사잖아요. 예. 2017년부터 그 SK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단독으로 공급하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예. 유지했고요. 심지어는 원래는 장비 업체들이 이제 장비만 팔고 끝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천 공장 하이닉스 네. 거기다가 HBM 생산 라인에 그 사후 서비스 엔지니어들까지 무상으로 파견해서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무상으로. 그렇죠. 예. 굉장히 사실 이것도 이례적인 건데 SK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도 뭐 며칠 전에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7조 4,400억 원이 나와가지고 정말 좀 깜짝 놀랐잖아요.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덩달아서 굉장히 많이 영업이익이 올랐던 거죠. 형님은 쓸쓸해졌는데 동생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 네. 그렇게 잘 지내던 두 회사 왜 갑자기 이렇게 갈등이 불거진다는 겁니까? 네, 이게 그 왜 이렇게 갑자기 틀어졌는지를 보려면은 그 전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좀 살펴보면 될 텐데 원래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를 SK 하이닉스에는 대당 한 30억 원이 좀 안 되는 가격에 한 20억 원 후반대 가격에 납품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가 SK텔레콤에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마이크론 같은 데도 팔았습니다. 거기는 한 30억 원대 정도에 팔았고 중국 기업들에게는 한 40억 원대 공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가장 주요한 고객이다 보니까 싼 가격에 대량으로 많이 팔았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마이크론 같은 데는 그냥 물건 팔고 끝인데 여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엔지니어까지 사후에 생산 라인에 붙여줘가지고 그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HBM 1등에 정말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두 회사가 이제 갑자기 멀어진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TC 본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한화 세미텍이라고 이제 한화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 하는 데인데 그 한화 세미텍도 하기 시작했고 싱가포르 ASMPT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 등등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다변화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핵심 장비다 보니까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뭐 얼마든지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네, 하기는 SK 하이닉스에 꼭 화살을 돌릴 일이 아닌데 문제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독점 지위가 깨진 것도 그러니까 불만인데 그 한화 세미텍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앙숙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하필 여기다가 이제 공급선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자존심 상한 상태이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하나 세미텍에다가 이제 티스본더 가격을 자기보다 높게 쳐줘가지고 불만이 정말 좀 폭발한 그런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웃을 일이긴 하지만 이 당사자들끼리는 지금 아니, 굉장히 그러니까 민감한. 이거 SK가 좀 잘못했네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장비 업체나 이런 소재 업체들은 확실한 한 회사랑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네. 것들이 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한미 반도체, 한화 세미텍 왜 둘이 그렇게 앙숙이라는 겁니까? 이 한미 같은 경우는 이 TC본드 사업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내심 이 하나 세미텍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기술적으로 보나 뭐 사업 네트워크로 보나 한 몇 수 아래로 이렇게 이제 후발주자다. 그 속된 말로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칠게 얘기해서 우리 거 베껴가지고 대기업 이름 달고 장사한다. 뭐 그런 그래서 지금 이미 작년 12월에는 그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이미 제기를 했고요. 근데 일단 여기 베껴서 만들었다 그래도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있는 거네요, 그래도.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납품 거래를 한 것이겠고,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1년에 하나 세미텍으로 이직한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우리 기술 다 갖다가 다 만들어서 팔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소송을 걸어서 이미 1, 2심에서 승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 세미텍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너무 이제 한미 반도체가 너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만해라 이러면서 내용 증명까지 발송해가지고 굉장히 좀 법적으로 좀 여러 가지 다툼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장비를 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 여기는 뭐 안 사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또 반도체 상황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 다양한 공정과 이 절차를 거쳐서 만드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유독 이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들이 네. 좀 뭐 네덜란드 ASML 같은 네. 경우도 아주 대표적이죠. 근데 한미 반도체도 사실은 그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HBM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TC본드 없이는 HBM을 못 만드니까 당연히 TC본드도 뭐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 TC본드 매출 한 70% 이상이 SK 하이닉스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석가들은 그 비중이 급격히 줄어가지고 한 내후년 정도만 돼도 한 50%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 과정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한미 반도체 벗어나기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HBM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뭐 중국의 CXMT, 예.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라든가 또 우한신신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중국 업체들도 HBM을 워낙 많이 하니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네, 선택지들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건 팔 곳이 많아져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SK 하이닉스의 그 비중이 떨어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 됐던 간에 그 기반에는 한미 반도체의 TC본드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하다. 그런 그 기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생산 과정에서 좀 기술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디램 사이사이를 이제 메우는 방식들이 있는데 뭐 MRMUF라는 방식도 있고 TCNCF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MRMUF 같은 경우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쓰는 방식이고 어렵다. TCNCF는 이제 삼성전자가 쓰는 방식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공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TC본드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뭐 굳이 SK하이닉스에 기대지 않더라도 영업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이건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아니 하지 마요. 못 알아듣겠어. 삼성전자하고 이제 협력 가능성도 지금 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 측은 아직은 뭐 전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 측은 타사와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두 분은 장비나 소재 업체들도 잘 아시니까 보통은 이렇게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양쪽 다 공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뭐 ASML 같은 거 아니 뭐 그런 데 생각했는데 말고 네, 거기는 좀 다른 데니까. 예. 뭐 아무래도 이게 양쪽에 많이 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발주를 주는 곳들이 솔벤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 곳만 해서 그러니까 물건을 받으면은
당연히 가격 협상력이라든가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네. 그다음에 왜냐하면 또 이제 벤더들끼리 경쟁해서 수율이나 경쟁력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들도 당연히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그 장비업체 입장에서도 꼭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이유로 예. 여러 군데에다 팔려고 하는 그런 게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발주를 하는 곳에서도 그런 납품처가 많아지면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게 또 갈등으로 비화가 되니까 SK도 네.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만한 일정 같은 건 있을까요? 네, 그 얼마 전에 한미반도체가 당초 원래는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IR을 한 22일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예. 그 올해가 한미반도체가 1분기 실적 발표를 5월 15일 날 하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하겠다 지금 이건데 그 SK 하이닉스가 이번 달 중으로 그 새로운 TC 본더 발주가 이제 있을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규모가 이미 한 수백억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미반도체 아니면은 한화세미텍이 될 텐데 그 전에 그러니까 그 SK 하이닉스 입찰 전에 예. 한미반도체가 이제 IR을 개최하면은 이에 대해서는 뭐 명쾌한 답변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연기 일정이 좀 그게 그런 요인들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업계에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점 하고 최근에 들어서 반도체 실적 같은 것도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최근 들어서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낸드라든지 예전에 굉장히 안 좋았던 시장들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때요 실제로? 네, 실제로 지금 뭐 어쨌든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반도체 규제 한다고 하면서 재고를 많이 사재기한다 이러면서 또 구형 레거시 쪽도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네네. 구형 레거시는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이 많이 따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 발표에서 많이 얘기하는 낸드는 주로 고용량 낸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특히나 그 SSD 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낸드 기반으로 해서 그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치이고 이게 뭐 서버에도 들어가고 특히나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또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AI 수요와 함께 해서 같이 좀 붐이 되고 있는 거는 이 SDSD 이 부분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SD. SSD.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시장 상황은 나아지고 있다. 자, 오늘은 SK에 대한 이야기들 해봤는데요. 끝으로 요거 하나만 오 기자님께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하고 있는 SK, 잘못한 SK, 잘못한 SK에서 지금 대응책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요거 근데 이길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 이게 예전에도 KT에서도 그 8,600만 건인가에서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었어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도 소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이거를 소송을 이기려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기술적으로 관리적으로 얼마나 개인정보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했느냐 이 부분이 결국은 되게 중요한 변수이고요. 이 해킹의 근거, 그 해킹이 그런 잘못 사고가 발생한 근거가 과연 그 통신사에 있느냐 이 두 부분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은 사실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자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잘못이 통신사에 있다. 이건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고요. SK텔레콤도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뭐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 책임이 좀 더 그래도 과중이 가했다 이렇게 판결이 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크래킹은 기업에서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게 나온 다음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번에 SK는 점수를 매긴다면 그렇게 썩 좋은 점수는 못 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의 김정남 기자, 더구루의 오소영 기자와 함께 SK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